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건강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환과 혈액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그림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될지 통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1위 사망률은 암입니다. 그 다음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죠. 즉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암 다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혈관을 잘 관리해야지 심장혈관, 뇌혈관이 막혀서 죽거나 터져서 죽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심장과 폐와 혈관, 신장, 혈액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심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심장은 특별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쉴 틈 없이 박동을 계속합니다. 매우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육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내는 그 세포 내 소기관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심장은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근육을 수축하는 그 신호를 우리가 맥박이라고 부릅니다. 맥박은 심장 속에 있는 섬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동방결절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신호가 전기 신호처럼 쭉 줄을 따라가서 심방에서 심실로 전달이 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정확하게는 2번 뛰죠. 두둥, 두둥 이렇게 뛰죠. 그래서 심방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심실이 확 조여주는 두둥, 두둥 이 맥박이 이 동방결절에서 신호가 생성이 되고 이 동방결절에서 잘 생성이 된 신호는 한 분당 60에서 70회 정도의 맥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머, 불택이야. 제세동기 가져와. 120줄 차지. 클리어. 팍 하고 치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런 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맥박이 정확하게 뛰지 않아서 부정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심장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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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맥박이 빠지거나 중간에 뚱 하고 빠지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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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막 심장의 근육이 그냥 파르르르 이렇게 떨리거나 했을 때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정맥을 우리가 다 제세동기로 이렇게 심장 전기 충격을 주진 않고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 두 번째는 심근경색과 협심증입니다. 심장혈관이 막혔다라는 소리인데요. 이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가슴에는 심장 외에도 폐도 있고 식도도 있고 갈비뼈 여러 가지 골격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다 심장이 아픈 건 아니에요. 심장이 아플 때 흉통의 특징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심하게 아픕니다.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고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가슴이 아프고 가슴 통증이 왼쪽 팔이나 어깨, 턱이나 목 혹은 등으로도 뻗치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식은땀이 나고 호흡곤란이 있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있고 가슴이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고 혹은 쥐어짜는 것 같이 아플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심장 때문에 아픈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심장을 먹여 살리는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지 심장 스스로도 피를 공급을 받으면서 또 피를 내뿜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협심증의 경우는 이 관상동맥 내벽에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혈관이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의 경우는 완전 피떡으로 다 막힌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심근에 혈액이 완전 공급이 안 되는 경우를 심근경색, 아주 일부만 공급이 되는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 구분하면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렇게 애를 쓰는 운동을 할 때 가슴이 아프고 또 쉬면 괜찮아집니다. 왜냐면 쉬면 혈액의 요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후전이 되는데 다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 혈액의 요구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까 그 흉통의 양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심근경색의 경우는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가만히 쉬어도 아프고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렇게 가슴이 아플 때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119를 부르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장 질환은 판막 질환입니다. 심장에는 맥박을 관여하는 그런 섬유도 있고 근육도 있지만 피가 흐르는 공간, 내강 안에는 판막이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때는 피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승모판, 삼천판이 딱 닫히게 되고요. 이완기 때는 폐동맥판, 대동맥판이 딱 닫히게 됩니다. 어렵지만 대략 판막 질환은 역류가 있고 협착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아요. 정상적으로 판막은 열리면 이만큼 열리고 닫히면 꽉 닫혀서 피가 뒤로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 방향으로만 피를 짜줘서 앞으로 보낼 수 있는데, 짰는데 뒤로 빠지면 일부는 앞으로 가지만 일부는 상당히 뒤로 많이 빠지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판막에 어떤 감염성 질환이 있었을 때 판막이 협착이 돼서 잘 안 열리거나 혹은 다쳐도 충분히 다치지 않아서 뒤로 빠지거나 하는 그런 판막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막 질환은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숨차거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심장질환 네 번째는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사실은 어떤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증후군, 여러 가지 증상의 모음을 얘기하는데요. 심부전은 심근경색으로도 올 수 있고 심방세동, 그러니까 맥박이 정확하지 않은 부정맥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또 심장의 근육이 너무 얇아지거나 너무 두꺼워져서 생기는 심근병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부전의 특징은 심장이 너무 늘어나요. 심장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을 계속 붙이다가 오히려 그게 더 악순환이 돼서 심장이 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를 딱딱딱딱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심장 뒤에 있는 폐에 물이 차는 거죠. 이런 현상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폐와 호흡기 여러 가지 장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호흡기는 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강으로 시작해서 인두를 지나서 후두를 지나서 기도를 지나서 기관지로 가고, 이 기관지가 작아지면서 폐포 꽈리까지 호흡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후두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 있죠.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근데 정말 감기인 것도 있지만 진짜 감기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사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 인두,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데요. 목구멍으로는 외부에서 세균이 잘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균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면역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도라고 부르죠. 편도는 이제 목구멍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 편도에 고름이 차면서 세균이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편도염이라고 하죠.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인 줄 알았는데 콧물이 오래 간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생각보다 비염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 부비동염이라고 코 옆에 이제 두개골 사이로 깎아진 공간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코 옆에 있어서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름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부비동염 혹은 축농증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에도 항생제를 써줘야 합니다. 감기가 오래가는 느낌이 있다. 그게 다 실제로 감기가 오래가는 것인지 아니면 편도염인지 부비동염인지 비염인지 이 진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인 면역 관리하시고 환경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런 코나 입 주변, 목구멍 주변에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 기도가 쭉 내려가고 그것이 기관지로 갈라지고 새 기관지, 더 가는 기관지로 갈라지면서 폐포 끝에 꽈리를 만납니다. 공기가 쭉 통하는 공간이죠. 이 폐포는 우리 몸에 약 3억 개 정도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폐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폐는 대체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안 좋으면 투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 간을 절반을 뚝 떼서 나한테 이식을 할 수도 있지만 폐는 사실은 이식도 쉽지 않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폐를 이식하는 경우는 심장하고 같이 이식을 하는 경우 아주 극히 드물어요. 한마디로 망가지면 다시 재생도 되지 않고 대체 불가능한 장기이므로 이 폐에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이 기관지는 이 기관에 선모가 있어서 이 선모에서 점액이 나오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을 가래에 섞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지를 자극하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혹은 알레르기 체질이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할 때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관지는 이렇게 넓은데 염증이 생긴 기관지는 이렇게 좁아지고 그 안에 염증 물질도 나오니까 숨소리가 안 좋아지고 숨이 차고 그리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는 증상들이 기관지염이죠. 이 기침을 오래 하는 경우도 감기가 오래 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감기가 아니고 기관지염이나 혹은 천식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폐 건강, 기관지 건강은 맑은 공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살필 수 없지만 어떤 공기를 마셨을 때 분명히 우리 몸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이렇게 폐가 새까맣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정상인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에서는 그래도 코털이 있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점막들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쉬면 그런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쑥 내 몸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코로 숨 쉬는 거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고성능 헤파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이제 공기 중에 어떤 성분,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헤파 필터를 꼭 장착해서 공기청정기를 쓰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100%가 아니겠죠. 내 몸의 선모 기능, 내 몸에 방어할 수 있는 기능, 즉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막 건강은 비타민 A죠. 비타민 A. 그리고 선모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의 보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점막을 촉촉하게 하려면 좋은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혈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있죠. 동맥은 피를 보내는 쪽이기 때문에 혈관이 탄탄합니다. 혈관이 질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합 조직도 두껍고 근육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수축과 이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할 때는 동맥이 딱 수축을 하면서 혈압을 딱 올려줘서 머리끝, 발끝까지 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편안할 때, 이완할 때는 동맥이 이완하면서 혈압을 낮춰주고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정맥은 이런 결합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이 동맥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죠. 그래서 뒤로 피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는데 뒤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판막이라는 것이 정맥 사이사이에 존재해서 피가 뒤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은 적혈구 하나가 낑기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직경인데요. 그 안에서 산소와 영양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하는 과정이 이 모세혈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운동 열심히 해서 힘줄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힘줄이 아닙니다. 혈관이죠. 혈관 중에서도 정맥입니다. 네, 정맥은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주로 흘러요. 동맥은 조금 더 심부로 가운데 쪽 깊은 곳으로 흐르고요. 진짜 힘줄은 이런 겁니다. 이제 팔목 중간에 있는 딱딱하게 나오는 것들.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오돌뼈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딱딱하고 질기고 이제 뼈는 아닌데 꼬들꼬들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진짜 힘줄입니다. 혈관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첫 번째는 많이 아시겠지만 고혈압입니다. 혈압은 언제부터 높다고 우리가 부르냐? 120에 80이 넘는 그 순간부터 혈압은 높아지는 겁니다. 120에 8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130이 넘어가면서부터 고혈압 전 단계, 140이 넘어가면서부터 고혈압 1기, 160이 넘어가면 고혈압 2기라고 분류해서 이런 분들은 보통 약물 치료를 받죠. 어떤 약물 치료를 받냐면 이런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라고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의 맥박을 느리게 하면서 심박줄량을 줄여주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이 있고, 칼슘 차단제라고 해서 심장의 근육을 수축하는, 그 심장 근육 안에 칼슘이 들어가면 근육이 수축하잖아요. 마그네슘은 이완하고, 그 칼슘의 그런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어서 수축력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약이 있고요. 물을 빼자, 너무 물이 많다, 그래서 수분을 빼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 있고, 안지오텐신이라고 해서 혈관을 조여주는 호르몬인데요. 콩팥에서 분비를 하는
이 혈관 조여주는 이 호르몬에 작용할 수 있는 수용체를 막아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혈압 있으면 짜게 먹으면 안 돼, 싱겁게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물론 일부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자체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사증후군은 지난 시간에 인슐린 저항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높아지잖아요. 혈당이 먼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간 인슐린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심장을 조금 수축력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떨어뜨리려고 약을 써도 이 인슐린이 심장 수축력을 높이고 심박수를 높인다는 거죠.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뇌를 자극을 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교감신경에서는 혈관이 수축이 됐죠. 머리끝 발끝으로 피를 딱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짜게 안 먹고 싱겁게 먹었는데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서 혈장량을 증가를 시켜서 혈압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슐린 혈증도 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 두 번째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들러붙으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놈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조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이동을 시켜서 세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라는 사명을 가지고 옮겨주는 지단백이라고 부르는 그 단백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기고 있는데, 문제는 지단백에 지방이 매우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이라는 건 산화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산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LDL 속에 있는 지방이 산화가 되면 그 산화된 지방을 백혈구가 이 나쁜 놈 하고 딱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는 거품세포로 바뀌면서 동맥벽에 뚝 들러붙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죽상동맥 경화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LDL 자체는 나쁜 놈이 아닌데, 이 LDL은 어떤 경우에서 생기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당, 포도당, 지방은 많이 안 먹었는데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이것이 LDL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랑 매우 연관이 크죠.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쓰죠.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이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 합성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엔자임 Q10,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준다고 알려준 이 조효소 코엔자임 Q10의 생성까지 억제되므로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따로 더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먼저 드신다고 선택하시기보다는 이 대사증후군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것에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동맥경화는 동맥을 공격하는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 메티오닌을 섭취를 했을 때 이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은 시스테인이라는 그 아미노산 형태로 바뀌어야만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으로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나쁜 놈인데요. 유리 조각을 뿌려놓은 것처럼 혈관 벽을 손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혈관 벽을 막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긁어진, 그 손상된 혈관 벽에는 어쩔 수 없이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소판이 붙게 되므로 동맥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 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칼슘 부족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뼛속에서 칼슘을 빼내고, 이 과정에서 내 몸에서 나온 칼슘은 내 몸에 더 잘 침착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혈관벽을 좁게 만들어서 혈압이 상승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오히려 혈관의 보호인자로 작용을 하는데 혈관 내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기전이 알려졌습니다. 비용해 물질인 이 위의 물질을 아스코베이트, 그러니까 비타민C죠. 비타민C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용해 물질로 바꾸어서 혈관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동맥경화, 플라그를 이렇게 비타민C가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많이 드시면 베타차단제를 드셨을 때 멜라토닌이라든지,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를 드셨을 때 비타민 B1이라든지,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드셨을 때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장복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소를 따로 챙겨서 더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대해서 각각 배우긴 했지만 고혈압이든 동맥경화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고혈압의 원인은 혈압이 아닙니다. 당뇨의 원인은 혈당이 아니고요. 고지혈증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당뇨약 먹고 고지혈증 치료하기 위해서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다 대사증후군에 속하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식습관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보다 더 원인적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사실 인슐린 저항성에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나아지게 하려면 일단 적게 드시고 필요시 단식 기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장입니다. 비장은 비장이 어디 붙어 있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위 옆에 좌측 콩팥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 비장의 역할은 노화된 혈구를 제거합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도 많이 피에 둥둥 떠다니다 보면 나이를 먹겠죠. 그래서 노화가 돼서 세포의 변형이 되고 삐뚤어지게 되면 이 비장이 노화된 혈구를 딱 제거해가지고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위한 항체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세균을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양쪽에 두 개가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신장에서 소변이 걸러지면 신우라는 것에서 모여지고 신우는 요관으로 이어지고 요관은 방광으로 소변을 전달하고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소변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신우와 신장에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신우신염이라고 부르죠. 이 각각 신장에 있는 그런 조직을 떼어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사구체라는 것이 있고 복만 주머니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걸러내냐면요. 처음에 물,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필요 없는 것은 다시 버리고 필요한 것은 재흡수를 하죠. 그래서 물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그 무기염류 요소의 한 절반 정도는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끝에 빠져나가는 것은 주로 물이나 요소나 무기염류 같은 것들, 내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 세뇨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부전의 원인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신장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장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장 뒤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신장 앞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신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장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장 자체가 손상이 있을 때죠. 의약품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신우신염 같은 감염이 직접적으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장 뒤쪽, 그러니까 요관, 소변이 나가는 그 줄기가 막혔을 때 신장에 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는 당뇨입니다. 당뇨병성 신병증이 만성신부전 원인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려면 당뇨 조절이 잘 돼야 되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려면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다시 강조하지만 식습관입니다. 당뇨든 어떤 원인에서든 신부전이 생기면 이 신장이라는 장기는 다행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신장은 투석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요. 투석은 두 가지 종류인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한번 가시면 뭐 4-5시간씩 혈관에 줄을 꼽고 피를 빼가지고 기계에서 걸러낸 다음에 콩팥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계인 거죠. 거기서 돌린 그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내 몸에 주입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한 주 3, 4회 한 번에 4-5시간씩 걸리는 일이죠. 그리고 복막투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을 때 주로 시행을 하시는데요. 하루 서너 번씩 6시간에서 8시간마다
복막에 물을 채웠다가 뺐다 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복강 내로 이제 튜브를 삽입을 하고 거기로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나쁜 불순물들은 그 복막 안에 액체에 다 담기게 되고 그것을 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환 과정 한 3-4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런 과정 모두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어디 여행을 가시는 것도 쉽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고 아무래도 이런 투석을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로 감염이 있는데요. 신우신염, 요관염, 요도염, 방광염 이런 것들이 요로 감염입니다. 어디에 생기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신장에 생겼을 때 신우신염이라고 부르고요. 요관에 생겼을 때 요관염, 더 말단 부분에 생겼을 때는 방광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성에서는 요도의 길이가 남성보다 짧기 때문에 한번 생기신 분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거를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비타민C를 평상시에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수용성 비타민이고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 요관, 요도, 방광을 건강하게 하면서 쑥쑥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C를 좀 꾸준히 가능하면 고용량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요로 감염의 예방에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액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에 뜹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피 속에 혈구 성분, 세포 성분이 밑에 가라앉거든요. 특히 이제 적혈구가 가라앉죠. 철분을 포함하고 있는 적혈구가 맨 밑에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혈장, 세포 외에 나머지 성분인 혈장이 위에 뜨게 됩니다. 세포성 성분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고요. 혈장 성분에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호르몬, 포도당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골수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골수가 어디냐? 따로 장기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뼈를 딱 자르면 가운데 이 부분이 지금 잘라서 말라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성분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뼈 바깥은 딱딱해도 가운데는 이제 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혈액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골수라고 합니다. 이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냅니다. 백혈구는 면역과 더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적혈구와 혈소판에 대해서 배우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이 적혈구는 산소를 전달하는 그런 세포이죠.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이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분자 4개가 딱딱딱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은 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이 산화가 되면 산소가 붙으면 빨개지죠. 그래서 적혈구는 빨간색입니다. 적혈구가 부족한 상황, 그걸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정상 성인 여성은 11 이상, 남성은 한 12에서 13 정도 이상이 돼야지 정상 혈색소입니다. 그런데 빈혈이라고 처음부터 어지럽고 막 창백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피로감이나 무력감, 집중력 저하, 저항력 저하, 입맛 떨어지는 증상 이런 것들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해지면 현기증이나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저혈압도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빈혈이라는 것은 다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 엽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 혹은 골수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임기 여성에서 매일매일 월경을 하시는 여성에서는 가장 흔한 건 혈결핍성 빈혈이겠죠.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혈구 세포인데요. 우리 혈관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상이 돼서 딱 끊어졌다. 그러면은 혈소판이 먼저 들러붙게 되고 혈소판이 응괴되고 거기에서 섬유소가 막 들러붙는 과정이 있습니다. 혈소판이나 적혈구를 잡아주는 이 섬유소라는 것은 이 피브린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피브린은 간에서 만들어내는 프로스롬빈이라는 것이 스트롬보플라스틴이나 칼슘에 의해서 스롬빈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롬빈은 피브리노겐이라는 것을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이 피브린이 있어 섬유소 역할을 하면서
피가 나는 그 혈관을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피가 잘 난다. 간 기능이 이상이 있어도 피가 잘 날 수 있고요. 비타민 K가 부족해도 피가 잘 날 수 있고, 칼슘이 부족해도 피가 잘 날 수 있고, 혈소판이 떨어져도 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시상하부가 체온도 정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것도 내 몸에서 조정을 합니다. pH 농도, 체온, 호르몬, 효소 농도들을 다 똑같은 농도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 몸에 이렇게 놀라운 기능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차근차근 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안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말씀입니다. 내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훌륭한 기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내 몸에 더 다가간다면, 더 이해하신다면 더 건강한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면역과 활성산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